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중에는 애매하고 잘못된 정보도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아보는 시간이죠. 알쏭달쏭 인터넷 세상 애정녀. 애매한 정보를 정리해주는 여자 윤은주 씨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은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요즘은 해도 좀 많이 짧아졌고요. 네. 날씨도 쌀쌀해지고 이러면서 우리가 몸도 몸이지만 마음의 병도 걱정을 좀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마음의 병이면 우울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일조량 줄어들면서 예. 우울증 환자들도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울증에 관련된 알쏭달쏭한 정보들을 좀 알아왔습니다. 우리 이소영 씨는 해가 짧아지니까 좀 우울해진다거나 뭐 이런 증상은 없으세요?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아무래도 너무 시간이 빠르니까. 네. 저녁이 금방 지나가 버리잖아요. 금방 지나가고요. 네. 그 여성시대 이 시간도 너무 짧고요. 왜 이렇게 빨리 갈까? 너무 아쉽고 좀 더 하고 그 싶은데. 여성 시대를 좋아하셔서 그런 거예요. 네, 그것도 그렇고. 이렇게 또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을. 이소영 너무 씨는 밤이 진짜 빨리 와요. 네. 예. 너무너무 이렇게 주말도 월요일이 빨리 기다려지고. 네. 네, 네. 그러니까 일요일 저녁부터 굉장히 저는 네, 기운이 나요. 월요일부터 아, 여성 정말요? 시대 또 새 출발한다는 어떤 기분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월요일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반성하고 있다니까요. 오, 독특한데요? 나도 여성 시대를 참 사랑하는데 이소영 씨를 따라갈 수가 없겠구나. 제가 봤을 때 계속해서 따라가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따라가겠어요, 그래도. 노력하세요. 예. 네, 근데 일조량도 일조량이지만 예.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도 우리가 우울증과 좀 관련이 있다고 알고 그렇겠죠. 있잖아요. 예. 그렇죠. 두 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럼요. 근데 스트레스의 우울증이 정말 근본적인 원인일까, 우울증의 근본적인 원인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들어보고 왔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김상민 선생님께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정신적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유발합니다. 스트레스의 의미가 개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자존심에 손상이 가는 스트레스는 우울증 유발에 관련이 깊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성 우울은 정신과적인 진단으로는 적응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우울증과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구분은 우울증을 유발하는 원인보다는 증상의 정도 차이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적응장애는 우울증에서 보이는 증상인 체중 증가나 감소, 행동이 느려짐, 피로감, 에너지 상실, 집중력 저하,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방금 이야기한 증상들이 적거나 거의 없고 스트레스가 소실되면 6개월 이내에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적응장애도 직업적, 사회적 능력에 제약을 주는 경우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없이 우울증이 주기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으며 이를 내인성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내인성 우울증이 훨씬 많다라고는 말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울증과 적응장애 요 두 가지를 구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되는데요. 네. 적응장애는 그러니까 관련된 스트레스가 사라지면 없어지는 증상이고요. 예. 우울증은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방금 들으신 그 내인성 우울증이라는 것은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데도 그냥 우울증이 주기적으로 오는 경우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게 더 위험할 수도 있을 것 위험하네요. 같아요. 이게 진짜 우울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예. 보면. 그럼 이 내인성 우울증의 원인이 뭐예요? 결국 뭐 호르몬 문제인 것 같아요. 호르몬. 그러니까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의 부조화, 불균형으로 온다고 하는데요. 네. 그 찾아오는 환자들 중에는 아무 걱정이 없는데 나는 그냥 괜히 기분이 처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에게 좀 자세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최근에 폐경이 왔다든지 뭐 계절 변화에 특별히 민감하다든지 하는 그런 호르몬의 불균형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우울증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 평소에 말이 없고 네. 자기 생각이나 성격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들에게 더 많이 나타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조용하신 분들이 속으로만 삭히니까 예. 우울증이 더 많이 생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성격과 우울증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김상빈 선생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우울증이 잘 생기는 특정한 성격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우울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사회적 인격, 편집성 인격에 비해 강박증적, 히스테리성, 경계성 인격에서 우울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을 수는 있습니다. 반사회적 인격이나 편집성 인격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준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가
대부분 다른 사람으로 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사회적 인격 같은 경우에 범죄자가 많고 편집성 인격 같은 경우에는 고소광이 있다든지 고소를 많이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으시고 주변 사람들을 많이 괴롭히는 그런 분들이고 이런 분들은 오히려 우울증이 적게 생기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사회적 인격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내 안에 있는 어떤 분노나 뭐 이런 것들 다 표출해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울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괴롭히느냐 아니면 나를 괴롭히느냐에 그렇죠. 그 따른 차이인데.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강박증이나 히스테리적인 이런 성격이 오히려 우울증이 나타날 확률은 더 높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강박이나 뭐 완벽주의적인 성격은 실패나 실수를 아주 두려워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이 더 많이 온다고 하고요. 그 성격으로 오해할 만한 우울증의 종류 중에 기분 부전증, 방금 말씀하셨는데 기분 부전증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게 이제 거의 하루 종일 우울한 날이 많이 있는데 이 증상이 2년 이상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예. 예,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냥 성격으로 오해를 하고 병원을 찾지 않는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조용하고 별로 말이 없고 이런 사람이라 생각하고 치부하고 넘어가는데 이게 그 기분 부전증이라는 우울증의 종류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2년 이상 이런 증상이 지속이 된다면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무서워요. 예. 심각하지는 않아도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런 강박증이나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조금씩 보이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해결책은 없을까요? 이런 분들은 그 목표치를 낮추는 게 제일 좋은 해결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기대치가 높으니까 내가 거기까지 가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실망하고 뭐 자존심 상하고 상실감을 느끼고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목표치를 조금만 낮추면 어느 정도는 해결책이 된다고 합니다. 예. 요즘 뭐 성인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우울증 때문에 많이들 고생한다고 하잖아요. 그 맞아요. 성적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목표치를 좀 스펙하는 낮춰라. 세상. 예, 예. 맞아요. 우리가 최고가 되진 않더라도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렇게 좀 격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런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우울증 올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산후우울증도 많죠. 네, 맞아요. 기침하신 거예요? 네. 한번 기침하세요. 3개 하세요. 산후우울증 이소영 씨는 혹시 네, 경험하셨어요? 저는 별로 없이 지나갔어요. 다행히 그래요? 주변에서 이렇게 도와주면 예. 아이를 이렇게 봐주고 이러면 산후우울증이 그냥 스르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갔는데 저희 와이프가 산후우울증이었구나 뒤늦게 알았어요. 굉장히 좀 침울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렇죠.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아기를 놓고 다 저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산후우울증이더라고요. 그 산후우울증의 경우에는 산후우울감과 산후우울증을 구분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눈물 나고 뭐 우울하고 잠이 잘 안 오는 이런 증상이 보통 일주일 간다고 하거든요. 네. 출산하고 나면. 근데 일주일 안에 사라지면 그냥 산후우울감. 한데 이런 증상이 호전이 되지 않고 2주에서 뭐 한 달 이상 이렇게 길어진다면 예. 역시 산후우울증으로 의심해 봐야 되니까 병원을 찾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산모 같은 경우는 모유수유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맞아요.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 하면은 이게 굉장히 걱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우울증 치료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또 이 약물에 관한 건데요. 네. 대부분의 약물은 습관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막 걱정하는 것처럼 중독이 되거나 해롭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뭐 수면제나 안정제의 경우에는 습관성이 있기는 한데 그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용량만 잘 지키면 역시 문제가 없겠죠. 그래도 이 산모의 경우에는 걱정이 되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상빈 선생님께 자세한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망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모유 수유 중이시라서 아기한테 더 좋은 모유를 주고 싶은 모성 엄마 마음 때문에 약물 치료를 꺼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전한 우울증 약의 경우에는 실험에 의하면 모유를 먹였을 경우에 아이에게서 혈중에서 약이 검출이 되지 않거나 검출이 되더라도 미미한 경우가 많아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안전한 약물의 경우에는 산모들이 아이에게 모유를 수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전하다고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경우 영양도 매우 중요하지만 엄마가 많이 웃어준다든지 말을 많이 걸어준다든지 정서적으로 많이 쓰다듬어주고 안아주는 게 아이의 정서 발달이나 언어 발달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그 모유만을 생각하셔서 약물을 꺼리시는 것보다는 병원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물이 난 정말 너무나 걱정돼서 도저히 못 먹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모유수유를 못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모유수유를 포기한 한이 있더라도 치료를 먼저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것 같은데요. 네네. 근데 정신과 치료라는 것이 끝이 없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잘 한번 모르죠. 받으면 네, 맞아요. 언제까지 받아야 될지 모르니까 그 첫 시작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약물과 그 상담을 병행하게 되는데요. 예. 제가 대충적인 기간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네.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치료를 하면 좋아질 확률이 70%에서 80%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요 이후에도 한 넉 달 정도만 꾸준히 더 관리를 해주시면요, 재발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넉넉 잡아서 한 반년, 한 그렇죠. 6개월, 7개월 6개월 정도면 정도 예, 투자를 하시면 이제 평생이 뭐 어떻게 보면 편안해질 수 있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주부 우울증이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나는 없는 채로 아내로, 엄마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우울함 때문에 마음의 병이 깊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우리 이소영 씨는 역시 없죠. 워낙 둥글둥글하고 긍정적이다 보니까 아무런 우울증을 모르시는 분인데 네. 낙을 자꾸 찾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네, 뭐 우울할 이런 때마다. 자세도 네.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예. 근데 보통 우리는 이럴 때 뭐 충고나 격려를 해준답시고 옆에서 힘내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좋은 것만 생각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위로 차원에서 예. 거의.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예. 또 이런 얘기를 좀 강압적으로 했을 때는 오히려 더 해롭다고 합니다. 그래요? 긍정적인 사고가 중요한 부분이지만 본인의 의지로 잘 되지 않아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부 우울증의 경우 특히 남편의 태도가 부인을 나무라면서 우울증이 왜 오냐? 그런 것은 본인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한가하니까 쓸데없는 생각이나 하는 거지. 나는 바빠서 우울증에 걸릴 시간이 없다 라며 부인의 증상이나 병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봅니다. 이런 경우에 스트레스로 인하여 치료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여자의 경우 남자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2배 정도 높습니다. 여성이 높은 이유는 폐경 때라든지 출산 이후라든지 생리 전후로 기분이 자꾸 변화하는 호르몬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그래서 그런지 남자분들은 배우자나 본인의 우울증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아니, 가까운 남편이 위로를 해줘도 나아질까 말까 하는데 네. 이러시면 정말 슬픕니다. 그렇습니다. 아내가 우울증에 걸렸다면 충고보다는 마음을 좀 헤아리고 이해해주고 왜 이렇게까지 마음의 병이 깊어졌는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훨씬 도움된다고 하니까 이런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밖에도 우울증 치료에 좋은 행동 습관 같은 것 있을까요? 그렇죠. 자세한 이야기는 선생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좀 일부의 연구에 의하면 껌 씹기, 긴장을 완화되고 세로토닌 증가시킨다는 일부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 외에 유산소 운동 같은 걷기나 햇볕을 자주 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햇볕을 볼 때는 선글라스를 끼지 마시고요. 창 있는 모자를 쓰지 마시고 눈으로 밝은 빛을 보게 되면 밤에 우리 뇌에서 멜라토닌이라는 성분이 잘 나오기 때문에 수면에도 도움이 되고 우울증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오전에 매일 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보통 대부분 수면 주기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때 사람의 수면 주기는 한 30분 정도씩 자꾸 뒤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늦잠을 자게 되고 자꾸 더 늦게 잠이 오고 잠이 오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전에 햇볕을 보면 수면 주기가 앞으로 당겨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우울증 있으신 분들이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오전에 햇볕을 보는 게 잠을 자는데 더 도움을 줍니다. 햇볕 볼 때 선크림은 바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아주 인심 쓰듯이 선크림은 바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울증뿐만 아니라 불면증이 있는 분들도 오늘부터는 오전 중에 30분 정도만 투자하셔서 햇볕 보면 좋을 것 저 같아요. 얼마 전에 햇볕 좀 쬐야 되겠다 싶었는데 네. 그 선블록을 바르면 다 이렇게 반사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이런 바르고 분이 정말 계시는군요. 네. 쬐러 나갔었는데 여러분 바르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저렇게 되셨군요. 자, 오늘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우울증은 강박증이나 완벽한 히스테리한 성격에 더 잘 나타나는 확률이 높다. 네. 그리고 2년 이상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면
그런 차분한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성격으로 치부하지 말고 병원에 빨리 가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리고 산후우울증에는 모유 수유보다는 치료에 더 비중을 두는 게 건강에 중요하고요. 지금까지 보고된 바에 의하면은 그 우울증 치료제가 안전하다고 하니까 이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또 주부 우울증의 경우 가장 가까운 그 배우자가 증상을 인정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 치료 기간이 훨씬 길어진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겠고요. 우울증이나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 오전 30분 동안은 햇볕을 모자나 선글라스 없이 봐주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알쏭달쏭 인터넷 세상 오늘은 우울증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주 또 기대하겠습니다.